교형에 처하라. 대시하지 말고 즉시 집행하라. 이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린 이는 다름 아닌 조선의 9대 왕 성종이었습니다. 반역을 꾀한 영모 죄인에게나 내려질 법한 계절조차 기다려주지 않는 가혹한 사형명령. 하지만 그 칼끝이 겨눈 대상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도, 왕의 목을 노린 자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인자하기로 소문난 성종이 직접 나서서 죽음을 명해야만 했을까요? 이토록 처참한 끝을 맞이하게 된 데에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유교 사회가 감추고 싶어 했던 아주 충격적이고도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태영이나 장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극을 보면 죄인을 형틀에 묶고 회초리나 곤장으로 엉덩이를 치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끌려나와 매를 맞았습니다. 살점이 튀고 피가 맺히는 고통, 장형 100대면 건장한 남성도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이 예사였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두 여인의 삶은 단순히 매 몇 대로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조선 왕실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금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왕실의 며느리가 되었으나 거리의 여인보다 더 파격적인 삶을 살다 간 여인, 어우동. 다른 한 명은 천한 역관의 딸로 태어나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결국 사약을 받아야 했던 여인, 장희빈. 이 두 여자의 이야기는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자극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시대의 칼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서늘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480년 성종이 다스리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우동, 본명은 박구마로 추정되는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는 승문원 지사 박윤창,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고위직에 해당하는 명문가였죠.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집안의 배경만큼이나 외모 또한 빼어났다고 합니다. 역사서가 여성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일은 드문데 아리답다는 표현이 남겨질 정도였으니 그녀의 미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돈, 명예,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남부러울 것 없던 그녀의 인생은 결혼과 함께 더욱 화려하게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에게 혼담을 넣은 곳은 다름 아닌 왕실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이자 왕족인 태강수 이동. 그와의 결혼으로 어우동은 종사품 해인이라는 자기를 받고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결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날 것 같던 동화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느 날 남편 이동은 어우동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에서 하루아침에 소박맞은 여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우동이 집에 드나들던 은장은세공 장인과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어우동이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은장을 방으로 끌어들여 몸종의 옷을 입고 희롱하다가 급기야 내실로 불러들여 음란한 짓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우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도덕한 아내일 겁니다. 감히 왕실 종친의 며느리가, 그것도 천한 장인과 간통이라니요. 남편 이동은 분노에 차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기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종부시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왕실 종친들의 비행을 감찰하는 곳이죠.
그들의 조사 결과는 남편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태강수 이동이 기생연경을 사랑하여 그 아내 박씨를 버렸습니다. 진실은 추악했습니다. 어우동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이동이 연경이라는 기생에게 푹 빠져버린 나머지 멀쩡한 조강지처를 내쫓고 그 자리에 기생을 앉히고 싶어 꾸며낸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종부씨는 이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성종에게 보고했죠. 이런 패단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 기생을 사랑해서 아내를 버리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성종 역시 이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종부씨의 판단대로 어우동의 무죄를 인정하고 이동에게 다시 아내와 재결합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어우동은 누명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야 맞습니다. 왕명이니까요. 조선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 이동은 그 왕명조차 무시해버립니다. 끝까지 어우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어우동의 삶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한번 출가한 딸이 쫓겨나 돌아온다는 건 가문의 수치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재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것도 아니었고 유교 사회에서 여자의 재가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명문가의 딸, 왕실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억울하게 씌워진 음탕한 여자라는 낙인과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무력한 사회에 대한 배신감뿐이었을 겁니다. 차가운 방 안 홀로 흐느끼는 어우동에게 한 여종이 다가와 은밀한 제안을 건넵니다. 이 한마디가 어우동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마님, 사람 목숨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슬퍼만 하고 계십니까? 오종년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올랐고 용모도 태강수전 남편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한번 다리를 놓아볼까요? 어우동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킬 정절도 눈치 볼 체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기생을 끼고도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울고 있어야 하는가? 그래, 내 신분이 무슨 소용이고 양반의 채통이 무슨 소용이냐? 어우동은 결심합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기처버림받은 아내로 평생을 숨죽여 사느니 차라리 이 세상을 향해 보란 듯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그것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향한 그녀만의 위험하고도 슬픈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프냐고? 아니, 이것은 내 몸에 새기는 사랑의 맹세이자 나를 버린 세상에 대한 나의 표식이다. 살을 파고드는 바늘의 고통, 먹물이 스며드는 따끔거림. 유교 사회에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효이자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어우동은 보란듯이 자신의 팔뚝에 그리고 등에 남자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명문가 출신의 여인을 이토록 대담하고 파격적인 길로 이끌었을까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이 조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탈출해버리는 위험하고도 아찔한 질주에 관한 기록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처지, 갈 곳. 잃은 어우동에게 손을 내민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여종이었습니다. 마님, 오종년이라는 사람은 일찍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올랐고 용모도 태강수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한번 다리를 놓아볼까요? 그때 어우동은 깨달았을 겁니다. 양반집 교수로서 지켜야 할 체면도 정절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녀는 여종의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옥죄던 양반 여성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욕망의 주체로서 살아가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일탈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상대를 향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차림으로 길을 걷던 어우동을 보고 한 남자가 쫓아옵니다. 그는 어우동의 미모에 한눈에 반해버렸죠. 그런데 이 남자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방산수 인한. 바로 어우동의 전 남편인 태강수 이동과 육촌 형제이자 유복친 관계에 있는 왕실 종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법도로 따지면 이것은 명백한 근친상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험한 사랑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인한이 어우동의 집을 찾아와 벽에 걸린 붉은 저고리를 보고 연시를 적어 내려갑니다. 물시계는 똑똑똑 기운 청아한데 빈방 고요한 중에 향기가 남아있어 오늘 꿈에도 그리운 정 그려보네. 로열 패밀리의 금지된 만남, 이 스릴 넘치는 로맨스에 감동한 어우동은 그 마음을 아주 특별하고도 충격적인 방법으로 화답합니다. 바로 문신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연인들이 커플 타투를 하듯 그녀는 먹을 갈아 바늘로 자신의 몸에 남자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부모가 주신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유교의 절대 원칙을 정면으로 깨뜨린 것입니다. 그녀의 팔뚝에는 인한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의대생이었던 박강찬을 사랑했을 때는 다른 쪽 팔에, 하급관리, 가이자를 만났을 때는 등에 그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몸 곳곳에 새겨진 남자들의 이름, 그것은 어우동이 수집한 사랑의 전리품이자 그녀가 조선의 도덕률을 얼마나 비웃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어우동의 대담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마저 자유자재로 바꾸며 남성들을 유혹했습니다. 단오날 그네를 타러 나간 어우동을 보고 또 다른 왕실 종친 수산수 이기가 반해버립니다. 그가 여종에게 저 여인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여종은 능청스럽게 대답합니다. 저 여인은 금이라는 이름의 내 첩입니다. 왕가의 며느리였던 어우동이 하루아침에 하급군인의 첩 혹은 기생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반집 여성이 낯선 남자와 자유롭게 연애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천한 신분이라면, 기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녀는 스스로 신분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성적인 자유를 얻는 역설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기생 행세를 하며 왕실의 종친, 고위 관료, 심지어는 자신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들까지 거리낌 없이 만났습니다. 보성군의 아들 태강수와 사촌 관계인 이승원과의 만남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지나가는 어우동을 보고 지방에서 온 기생인가? 라고 묻자 여종은 이번에도 기생 맞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어우동은 또다시 기생이 되어 남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우동의 집은 이제 욕망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길가에 집을 얻어놓고 지나가는 남자를 구경하며 여종과 품평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저 남자는 나이가 젊고 저 남자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만 합니다. 그래, 그럼 아무개는 내 거, 아무개는 내 거 하자. 지체 높은 양반집 딸과 여종이 나누는 대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자는 더 이상 하늘처럼 모셔야 할 지아비가 아니라 그저 선택하고 즐기는 유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 은밀하고도 요란한 소문은 담장을 넘어 한양 바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우동이라는 여자가 왕실 종친들과 난잡하게 놀아난다더라.
팔뚝에 남자 이름을 새기고 다닌다더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사헌부와 의금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실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는 여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왕족들과 간통을 저지르고 있다니요. 이것은 단순한 치정 사건이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1480년 6월 결국 어우동은 체포됩니다. 근친상간의 파트너였던 방산수 인안이 먼저 잡혀가고 어우동은 도망쳤지만 왕의 직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종은 죄가 막중한데 도망까지 가다니 끝까지 추포하라며 머리 끝까지 화를 냈습니다. 의금부로 끌려온 어우동. 차라리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빌었으면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취조실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직 자신은 종친의 아내이자 사대부의 여인이니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문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만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이었을까요?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녀에게 속삭입니다. 예전에 유감동이라는 여인도 간통을 했지만 사실대로 다 풀어서 목숨은 건졌다더라. 너도 숨김없이 다 말하면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어우동은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했던 사랑을, 내 몸을 거쳐간 남자들을 모두 밝히리라. 그것이 내가 살 길이라면. 그녀의 입이 열리는 순간 조선 조정은 핵폭탄을 맞은 듯 초토화됩니다. 그녀가 줄줄이 읊어 내려간 이름들, 이른바 어우동 리스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단이 공개되자 점잖은 척하던 양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성종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과연 그 리스트에는 누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녀는 어떤 곳에서 사랑을 나누었기에 그토록 조선을 경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녀의 위험한 도박, 그 끝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찌 감히 조상의 신주가 모셔진 신성한 사당에서 정을 통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금수만도 못한 짓이다.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남녀가 눈이 맞아 정을 통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나눈 장소가 다름 아닌 가문의 가장 신성한 공간인 사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유교를 국시로 하는 조선에서 조상을 모시는 공간을 음란한 행위로 더럽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우동을 향한 동정론은 싸늘한 사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금부 취조실 어우동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감동이라는 여인이 죄를 자백하고 목숨을 구했듯 저 또한 숨김없이 고하면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혹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자신이 만난 남자들의 이름을 줄줄이 읊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이른바 어우동 리스트. 그 명단에 오른 남자의 수는 무려 17명에 달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몇 명과 행각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우동의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몸을 파는 천한 기생과 같구나. 지체 높은 양반가의 딸이 길가에 집을 얻어놓고 지나가는 남자를 유혹한 것도 모자라 공공기관 건물, 길가, 그리고 앞서 말한 사당에서까지 거침없이 정을 통했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의 입을 턱 막히게 한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리스트에 적힌 이름 중 하나, 바로 노비였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천한 노비와 살을 섞었다고?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선 조선의 근간인 신분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늘 같은 양반 여성이
땅 같은 노비에게 몸을 허락했다는 사실은 남성 지배층에게 지배, 권위에 대한 위협이자 씻을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우동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조선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금기, 즉 위계 질서의 파괴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제 어우동의 운명을 두고 조정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양반의 딸로서 음란함이 극에 달했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며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법률로는 사형에 이를 정도는 아니니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장영파의 주장이 맞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법으로는 간통죄만으로 사형을 시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팽팽한 대립 속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왕, 성종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45일 뒤에 다시 논의하자며 시간을 벌었지만 이미 성종의 마음속 판결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어우동의 음란함이 지나쳐 거리낌이 없는데 이를 죽이지 않는다면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깨우치겠느냐. 성종은 의금부의 은밀한 그러나 확고한 숙제를 던집니다. 어우동을 죽일 수 있는 법리를 찾아오라. 그것은 답이 정해진 질문이었습니다. 성종에게 어우동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려 말의 음란한 풍속을 척결하고 자신이 꿈꾸는 완벽한 유교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구시대의 악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결국 45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죄목이 바뀝니다. 간통죄가 아닌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 법을 억지로 끌어다 적용한 것입니다. 어우동은 남편에게 쫓겨난 것이지 도망친 것이 아니었고 재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적용이었지만 왕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최후의 판결, 교부대시에 처한다. 교영은 목을 매는 형벌이고 부대시는 사형 집행. 계절인 가을 추분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형수라도 가을까지 기다려주며 혹시 모를 감형이나 사면의 기회를 주는 것이 관례였지만 어우동에게는 그 마지막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바로 그날 어우동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꿈꾸었던 자유, 그녀가 몸에 새겼던 사랑의 이름들은 차가운 밧줄 끝에서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쾌락을 즐겼던 17명의 남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우동이 목숨을 걸고 지켜주려다 결국 불어버린 그 이름들 말입니다.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돈을 내고 풀려나거나 잠시 귀향을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무고로 인정받아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법은 남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고 여자에게는 서리빨처럼 가혹했습니다. 천한 기생 같은 행동을 한 어우동 때문에 뜻있는 선비들이 피해를 본 것이라는 궤변이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어우동의 죽음은 단순한 한 여성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 여성 전체를 향한 거대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유교적 통치 이념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어우동 사후 5년 뒤 반포된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에는 여성의 삶을 옥죄는 법안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재혼한 여성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이 법은 사실상 양반 여성의 재혼을 원천 봉쇄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식의 앞길을 막으면서까지 재혼할 어미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내외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니 함부로 얼굴을 마주해선 안 된다는 법. 여성들은 집안에 갇혔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장옷으로 얼굴을 칭칭 감아야 했습니다.
가마조차 사방이 꽉 막힌 교자를 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보는 얼굴을 가리고 숨죽여 사는 조선 여인의 모습, 그 답답하고 억압적인 여성상은 바로 어우동의 죽음 위에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우동이라는 이름은 음탕한 악녀의 대명사가 되어 역사 속에 매장되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녀를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지키고 여성들을 안방 깊숙한 곳에 가두는데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던가요? 어우동이 죽고 약 200년이 흐른 뒤 또다시 조선 왕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쫓겨난 양반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까지 기어 올라간 욕망의 화신, 숙종의 시대를 뒤흔든 그녀 장희빈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저 병풍 뒤에 숨겨진 것을 당장 끌어내라. 이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왕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실로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화살이 무수히 꽂혀 벌집이 된 여인의 초상화. 그 얼굴은 다름 아닌 방금 숨을 거둔 중전, 인현왕후였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을 죽이기 위해 구판을 벌이고 저주를 퍼부은 여인.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신데렐라였으나 끝내 희대의 악녀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그녀. 이제 우리는 2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숙종의 시대를 뒤흔든 욕망의 화신 장희빈을 만나러 갑니다. 어우동이 죽고 약 200년이 흐른 1680년 조선의 궁궐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숙종, 조선의 19대 왕인 그는 절대적인 왕권을 휘두른 카리스마 있는 군주였지만 사랑 앞에서는 누구보다 뜨겁고 위험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눈에 운명처럼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우리에게는 장희빈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역관 집안의 딸, 즉 중인 출신이었죠. 부유했던 집안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몰락하자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궁녀로 입궁한 생계형 궁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모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그 딱딱한 정사 기록조차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굳이 적어놓을 정도로 그녀의 아름다움은 궁궐 내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20살의 젊은 왕 숙종은 첫 번째 왕비를 잃고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파고든 것이 바로 2살 연상의 궁녀 장옥정이었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왕의 승은을 입은 궁녀, 그녀의 앞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가 그녀를 궁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주상의 마음을 어지럽혀 국가에 화를 부를 상이다. 시어머니의 눈에 비친 장옥정은 아들을 홀리는 여우였고 정치적으로는 적대 세력인 남인의 줄을 탄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장옥정은 무려 5년이나 야인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숙종은 명문가 출신의 정숙한 여인, 인현왕후와 재혼을 했죠. 이대로 끝났다면 장희빈은 그저 왕에 스쳐 지나가는 여인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신은 짓궂게도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쫓겨난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다름 아닌 연적이 될 인현왕후였기 때문입니다. 승은을 입은 궁인을 민가에 두는 것은 왕실의 체면이 아니다. 인현왕후는 자신이 왕비라는 자신감, 그리고 왕실의 법도를 지키려는 착한 마음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장희빈은 예전에 그 힘없는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한 숙종의 사랑은 활화산처럼 타올랐고 반대로 2년왕 후의 처소는 냉골처럼 식어갔습니다. 장희빈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오만방자했는지 왕비인 2년왕 후가 불러도 가지 않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참다 못한 2년왕 후가 회초리를 들어 종아리를 때렸지만 그녀의 도끼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숙종은 그런 장희빈을 감싸고 돌며 파격적인 승진을 선물합니다. 종사품 수원, 정의품 소위를 거쳐 마침내 정일품 희빈의 자리까지 고속 승진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1688년 장희빈이 그토록 고대하던 왕자 훗날의 경종을 낳은 것입니다. 숙종이 즉위 15년 만에 얻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숙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때 장희빈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녀의 어머니가 입궁할 때 양반들도 함부로 못하는 덮개 있는 가마교를 타고 들어오려다 제지당하자 숙종이 노발대발하며 가마를 불태운 신하들을 죽여버릴 정도였습니다. 왕의 총애와 아들이라는 권력, 장희빈은 이제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욕망은 후궁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높은 곳, 조선 국모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삼겠다고 선포합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중전이 아직 젊은데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삼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먼 숙종에게 신하들의 간언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하는 신하들을 쫓아내고 급기야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2년왕 후를 폐위하겠다. 명분은 황당했습니다. 2년왕 후가 꿈 이야기를 하며 장희빈을 저주했다는 증거도 없는 핑계였습니다. 꿈에 선왕이 나타나 장희빈은 아들도 없고 복도 없다고 했다는데 보라, 희빈이 아들을 낳지 않았느냐. 이는 중전이 투기 질투한 증거다. 숙종은 조강지처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궁녀 출신의 장희빈을 왕비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중인 출신 여성이 왕비가 된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 신데렐라 스토리의 완벽한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선 순간부터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화무시비롱이라 했던가요? 숙종의 뜨거웠던 사랑이 식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여인, 무수리 출신의 숙빈 최 씨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장희빈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2년왕 후를 몰아냈듯 저 천한 무수리가 자신을 몰아낼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녀는 숙빈 최 씨를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독에 가두는 등 끔찍한 학대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행은 숙종의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정떨어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숙종은 이제 장희빈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정치 상황도 급변했습니다. 장희빈을 지지하던 남인 세력이 몰락하고 서인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갑술왕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어명이 떨어집니다. 패비 민씨인 현왕후를 복위시키라. 쫓겨났던 2년왕후가 5년 만에 다시 중전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곧 장희빈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의 옥보도장을 부수고 가마를 불태우라 명하며 그녀를 다시 빈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려가야 합니까? 내가 세자의 어미란 말입니다. 장희빈은 밥상을 발로 차며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제의 중전이 오늘의 후궁으로 추락하는 굴욕. 그녀의 가슴 속에는 씻을 수 없는 도끼와 원망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기한 2년왕 후가 시름시름 앓다가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숙종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숙빈 최 씨가 은밀히 왕을 찾아와 고변합니다. 전하,
2년왕 후 마마께서 돌아가신 것은 병 때문이 아닙니다.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차리고 저주를 퍼부은 자가 있습니다. 숙종은 즉시 장희빈의 처소인 취선당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2년왕 후의 초상화와 그곳에 꽂힌 수많은 화살, 그리고 기괴한 신당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의 본처를 죽이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화살을 쏘아댔다는 사실. 숙종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왕의 입에서 서늘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빈을 자결하게 하라. 한때는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인을 향해 왕은 죽음을 던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로맨스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그 막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빈을 자진하게 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다. 사약이 담긴 그릇 앞에서도 그녀는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한때는 자신의 무릎을 베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지아비가 이제는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 미래의 왕이 될 세자의 어머니. 그러나 결국 희대의 악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죽음의 문턱에 선 장희빈. 그녀가 마신 것은 사약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에 중독되었던 자신의 삶에 대한 허무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701년 10월 숙종은 장희빈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조정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그녀는 엄연한 세자 훗날의 경종의 친어머니입니다. 세자의 어미를 죽인다는 것은 훗날 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피바람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세자를 위해서라도 살려주셔야 합니다라고 읍소했습니다. 연산군이 생모 윤씨의 죽음을 알고 미처 날뛰었던 과거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숙종은 냉혹했습니다. 죄가 이미 드러났는데 세자의 어머니라고 해서 용서한다면 훗날 더 큰 화가 될 것이다. 그녀가 죽는 것이 오히려 세자를 위하는 길이다. 숙종은 장희빈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세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를 뒤흔들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아들의 어미를 죽이는 비정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왕명이 내려진 지 이틀 뒤 장희빈은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43세. 역관의 딸로 태어나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신데렐라의 삶은 그렇게 차가운 시신이 되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야망도, 도끼도, 그리고 숙종을 향한 애증도 모두 죽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숙종의 처벌은 그녀의 육신을 죽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희빈이 죽기 직전 조선 왕실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못을 하나 박아버립니다. 빈이 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라. 즉, 앞으로 후궁은 그 어떤 경우에도 왕비 중전가 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장희빈 같은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이자 죽은 장희빈이 혹여라도 훗날 복권되어 다시 왕비로 추존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잔인한 조치였습니다. 이 법 때문에 숙종의 총애를 받아 영조를 낳은 숙빈 최씨조차도 끝내 왕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장희빈이라는 한 여인의 존재가 조선 후궁들의 신분 상승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버린 셈입니다. 장희빈이 죽고 난 뒤 남겨진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숙종이 승하하고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는 것을 목격한 비운의 왕자. 경종은 왕이 된 후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 장희빈을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왕 숙종께서 내리신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라는 명분 앞에
아들의 효심은 무력했습니다. 심지어 경종은 재위 4년 만에 후사 없이 급사하고 맙니다. 너무나 짧고 허무한 통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숙빈 최 씨의 아들 영조였습니다. 장희빈과 평생을 대립했던 라이벌의 아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승리한 자가 역사를 쓴다고 했던가요? 영조와 그 후손인 정조가 집권하면서 장희빈의 명예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인현왕후를 저주해 죽인 표독스러운 요부, 조선 왕조를 망칠 뻔한 악녀라는 이미지가 더욱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우동과 장희빈. 약 200년의 시차를 두고 조선을 뒤흔들었던 두 여인. 그녀들은 정말 죽어 마땅한 음란한 여자이자 악독한 요부였을까요? 어우동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녀가 된 후 재가조차 금지된 사회에서 자신의 욕망을 주체적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수많은 남성과의 만남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숨쉴 구멍 하나 없는 유교 사회에 대한 온몸을 던진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희빈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고의 권력을 꿈꾸었습니다. 중인이라는 태생적 굴레를 벗고 당당하게 국모가 되었으나 남성 중심의 정치 싸움과 왕의 변심 앞에서 괴물이 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성종은 어우동을 죽여 유교적 도덕 국가를 완성하려 했고 숙종은 장희빈을 죽여 강력한 왕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결국 두 여인의 죽음은 체제를 위협하는 튀는 존재들을 제거함으로써 기득권의 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조선 사회의 거대한 희생양 만들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그녀들을 금기를 깬 죄인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기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우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며 남긴 마지막 눈빛, 그리고 장희빈이 사약을 받으며 삼켰을 그 뜨거운 눈물.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회한이 아니라 시대를 잘못 타고난 여인들이 세상에 남긴 가장 슬픈 절규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실을 뒤흔든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 참혹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틈으로 보는 한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